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자,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 1, 2, 3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자료집도 보내주셔서 저한테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정성장 박사님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토론문을 작성 못해서 이 자료집의 39쪽부터 46쪽까지 다른 한반도 포커스라는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다가 최근에 쓴 글인데요. 그 글에 마지막 2페이지 정도를 그냥 제 생각을 첨언하는 식으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의 안보를 과잉 의존한 것, 그다음에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신 거는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한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진단이니까 처방으로 넘어가는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 해야 된다. 근데 재한반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남북한, 중국, 그다음에 한미 간의 특사와 정상 외교인데, 이 정상 외교의 핵심은 북핵하고 사드를 일정하게 조건부로 엮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충 의견을 하나씩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하나만 더 경제적인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은 현재 중국이 취하기 쉬운 부분부터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한류가 그렇게 됐던 거고, 롯데마트의 중국 영업에 대한 게 보복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품 소재 제조업 부분, 이거는 중국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투자나 증권, 채권 시장에 중국 자본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동의하는데요. 하나 안 보는 건 중국이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국면이 굳어진가 아닌가 하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성장 국면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물론 8%, 9%대의 성장에서 6%대로 주저앉았지만 중국의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 시장보다 커진 지가 벌써 한 2015년인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현재 1%,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6%대 성장을 한다면 미래 10년, 20년 후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건 안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텐데, 당장 들어가 있는 한국의 현대차가 당하는 그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장이 커졌는데 중국 시장을 다변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라? 이거는 망국적인 정말 망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계산 안 되는 피해까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장 또 계산되는 피해는 이런 게 좀 많이 얘기 안 한 거지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AB에 우리가 투자 지분이 5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AIAB는 1대1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런데 1대1로 회의에 초청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그 AIAB에 우리의 고위직 부총재인가 한 분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피해들은 지금 계산 안 되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되는 피해까지 하면
훨씬 더 중간에 마련해 놓으신 표에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피해가 크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개성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지방에 식당 몇 개 문 닫는 거하고 개성에서 그 상공업자들 물론 그분들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중국 시장은 대기업이 들어간 건데 한국 대기업이 앞으로 자본주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이라는 신성한 너무나 정역화된 구호에 의해서 사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자본가적인 건지 저는 한국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턱을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더 이상 추가로 확대될 게 없고 중국 시장은 확대되는 건데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그냥 제 졸고에서 저는 미국 유일주의라고 썼는데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한 게 아니라 미국에다 올인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올인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볼 때마다 보험 광고가 자꾸 생각나서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한미동맹 안보가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뒤에도 썼지만 친미도 좋고 다 좋은데 정책적인 내용의 문제인 거죠. 미국도 다양한 거고 한미동맹의 성격이나 정책도 다양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미국에 올인한 상태에서 미국 유일주의 제 생각에는 미국 유일주의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고 보충 의견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장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거시적으로 봐서 한국 민족주의가 일종의 반성을 한다면 우리가 분단됐고 항상 강대국에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은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 분란을 일으킨 소지가 됐던 진앙지였다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어쨌든 남북한이 싸워서 동북아에 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국제주의다운 국제주의가 있었는가. 미국과 잘 지낸다는 국제주의 말고 그다음에 이 전략동맹이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정권 들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구호가 같이 갑시다입니다. 구호로서는 굉장히 잘 만든 구호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같이 갈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무작정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라크로 같이 갈 건지 칼빈슨이 지금 항모가 전개돼서 때린다고 하는데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쏘면 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반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어디로 어떻게 그다음에 칼빈슨호는 7함대 소속도 아니고 3함대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해서 3함대에서 따로 온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으면 이건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예방전쟁입니다. 북한이 설령 미사일을 쏘는 게 국제 제재 안보리 위반인 건 맞죠. 그렇지만 북한이 안보리 제재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될 때 안보라는 건 모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까의 문제인데 이게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에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제 의견은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도 중요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최소한의 공존을 모색해야 되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문제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의 외교적인 과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의 올인하는 미국 유일주의로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핵하고 사드를 연계하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칼빈슨호를 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독자적인 군사적인 타격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못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의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서 보면 안보 딜레마인데, 때리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정권이 나쁘고 비인도적인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기서 맞으면 잃을 건 우리가 더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하고 사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제냐? 사드가 가면 또 다른 무기가 올 겁니다. 무기 체계란 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위협은 90년대 후반에 일본 본토를 향하기 시작했을 할 때부터 북한 위협의 성격이 다 달라진 거죠. 물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해서 한국을 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때려도 스커드도 있고 때릴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바뀐 건 분명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논리를 치면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전초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군사적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드가 가면 또 다른 무기 체계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 무기 체계의 판타지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드만 임시 방편적으로 특사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고, 북핵 문제가 왜 있느냐? 북한 입장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담보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비대칭적인 전력으로 하는 거고, 그런 평화체제 말고는 구조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문제인데, 한미동맹을 신성시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갑시다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자, 이런 상태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도깨비처럼 됐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제안했고, 그로부터 그 MD의 필요성 없다, 우리는 킬체인 있다고 몇 년을 버티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배치를 한 건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을 누가 결정하고 민주적인 통제도 하나도 없고, 경제나 안보의 전반적인 이익을 조율한 기재도 하나도 없고, 정책실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의 주인인지, 이런 상태의 한미동맹으로는 앞으로 사드2, 사드 제곱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분명히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각 당사자의 행정적인 지배 안에 있는 지역에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이 북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조항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한국의 영토죠. 그런데 북한의 괴뢰 정권이 침입자가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발효되면 당연히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북한을 몰아내는 북진 통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의 입장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북진 전쟁에 말려들기 싫으니까 한국의 행정적인 지배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조에는 군사기지를 제공하죠. 지금 그런데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도 하고 있고, 칼빈슨이 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한미동맹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럼 동맹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남침을 막는 한미동맹은 아닌 거고요. 한미동맹의 조항상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민적인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디까지 도와줄 거냐? 미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탐지하고 요격하고 칼빈슨이 때리면 북한은 또 때릴 텐데, 그래서 한국이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막으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기지는 마음대로 제공하고 한미연합체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 군부의 교리, 훈련 뭐 다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는데 애국과 안보는 군대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더욱 지금은 뭐 당장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안보는 보수적으로 가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정말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군사 주권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조금 시간을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해주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해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냥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영구한 동맹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로 고립주의로 해석하는데 비상한 상황에서는 그 영구한 거는 퍼머넌트한 거잖아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비상한 국제관계 상황이 있으면 일시적인 동맹은 맺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사드와 관계해서 그러면 한쪽 국가에 대한 그 습관적 증오 아니면 습관적 애정으로 영구한 동맹을 맺으면 어떤 폐해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습관적인 증오를 갖고 동맹을 맺게 될 때 폐해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분쟁인데 그 분쟁이 큰 전쟁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습관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국가와 동맹, 영구한 동맹을 맺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존재하지 않는 공동의 이익을 상상해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국가에 대한 습관적인 애정과 영구한 동맹 때문에 필요 없이 분쟁에 휘말린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특정한 국가에게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국익에 손해가 오고 또 하나는 왜 저 국가에게는 특권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이 나서는 거죠. 왜 나한테는 특권을 주지 않느냐. 한 데 따르는 견제와 질시 압박 때문에 또 국익이 손상이 된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특정한 습관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특정한 국가와의 영구적인 동맹의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의 국익을 팔아먹는 건데 여론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서 국익을 팔아먹는 게 제일 문제다. 근데 사드 경우에는 뭐 안철수 후보 입장 바꿨고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데 국민 전체가 여전히 굳건한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효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맹의 내용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너 당장 반미냐라고 너는 애국자 아니고 너는 좌빨이다라고 들고 들어오기는 이런 상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특권이냐. 분명히 2014년 여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안한 거고 그때 한미 간에 합의도 없다라고 얘기하던 거를 2년 후에 국방부 정책실장 수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둘이 앉아서 기자회견하면서 문구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 그럼 한미동맹은 한국의 민주적인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는 독자적인 도깨비인가. 이러한 특권과 공동의 이익이 깨지는 측면을 보면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이 많이 생각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의 문제고 한미동맹이 호혜적으로 재개정돼야 되는 재조정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습관적인 애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애정은 애정이고 국익은 국익이고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답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건 여론의 지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임기를 2번 하고 3선을 할 수 있는데 3선을 포기한 게 고별 연설이에요. 그러면서 막 생겨난 국가, 8년 된 거죠. 대통령 임기로 보면 8년 된 국가가 신생 독립국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전쟁을 도와준 건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로부터도 중립을 지키자고 한 거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 전쟁에서 구해준 은혜의 국가 미국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워싱턴의 얘기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가 이 마지막을 쓰고 그다음에 더 쓸까 하다가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은 1812년 전쟁이라고 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전쟁할 때 중립을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영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백악관이 불타는 전쟁이 1812년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동서남북으로 갈려있는 파벌, 지역주의가 미국의 독립을 해칠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북전쟁을 했죠. 크게 보면.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종북과 반미, 친미 논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친중에 미국에 대한 굴종은 굴종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온 상태에서 진영의 논리는 이번 대선도 집어삼킬 것이고요. 모든 역사적인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최후의 보루는 안보와 애국과 동맹이 될 겁니다.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굳건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대선 주자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과 같이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1812년 전쟁을 한국이 겪을 것이냐? 제2의 한국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제2의 한국전의 10,000분의 1의 피해를 한국에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